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이인철입니다. 휴가를 간 김혜민 PD 대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8월 1일이네요. 이거 알고 계세요? 오늘부터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음료를 외부로 가져나갈 때만 일회용 컵 사용이 가능하지만 내부에서는 머그잔이나 유리잔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문제는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네요. 솔직히 저조차 몰랐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5월부터 계도 기간을 가졌고요. 3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취지는 100번 공감합니다. 연간 260억 개에 달하는 일회용 컵 사용을 좀 자제하는 대신에 머그컵 사용을 적극 권장해서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들은 선뜻 남이 먹던 머그잔 사용하길 꺼리고 있고요. 업체들은 설거지 양이 많아지는 데다 추가 비용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소비자도 업계도 모두 불만입니다. 이런 예고된 혼란을 감안해서 정부가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생생경제 1부에서는 2018년 세법 개정안 꼭 알아야 될 것만 추려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 알아보고요. 2부 나는 소비자 코너에서는 여름철 소비자 불만과 분쟁 사례별 대처 방법 점검합니다. 2018년 8월 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생생한 경제, 더 상생하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 생생경제. 정부가 지난 월요일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는 2018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이 무엇이고 나에게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김병규 세제실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월요일에 발표됐던 2018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번 세법 개정안에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게 된 배경, 의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발표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최근 소득 재분배 악화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소득 재분배와 과세행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양하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대한상의 등 경제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중기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개정건이 약 1000여 건을 받아서 검토하고 그중에서 반영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계획 특별위원회라든지 면세점 제도 개선 TF가 논의하여 권고한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세법 개정안의 골자를 한마디로 하면 소득 분배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걷고 저소득층을 지원을 더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주요 내용들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세 가지 큰 방향하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가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행평 제고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근로소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를 했고요.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를 통해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했으며, 셋째,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를 했고, 해외 직접 투자 신고제도를 내실화했습니다. 큰 두 번째 방향은 일자리 창출 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인데요.
위기지역 내에 그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지역 특구 감면 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했으며 고용 정대 세제를 청년 위주로 확대하고 공제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성장 기술 R&D 및 사업화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큰 세 번째 캐터고리는 조세 체계 합리화인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발전용 에너지의 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서 유연탄의 세금을 인상하고 LNG 세율을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면세점 특허 제도를 개선했으며 외국인 투자에 따른 내외국인 자본 간 법인세 감면 차별을 해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및 가산금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세금 부담을 좀 깎아준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시행 전부터 가장 뜨거운 이슈였죠. 이제 세제 개편의 이제 초점은 대부분 종합부동산세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번 이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부세 개편 내용, 그리고 사실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했던 안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번에 그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하면서 세 가지 원칙하에서 개편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행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는 원칙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자산 과세 특성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 세 번째는 거래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그 종부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 증대되는 금액을 국가 균형 발전에 전액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내년도 다음 연도 5%씩 연 5%씩 인상을 해서 90%까지 인상을 하고요. 현재 80%죠? 예, 현재 80%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그 과세 표준 6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0.1%포인트에서 0.5%포인트 세율을 인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과세 표준 6억 초과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 추가로 과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 1주택자나 은퇴자, 고령자 등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과세 표준 6억 원 이하의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각종 공제 제도도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그다음에 그 종합합산토지인데요. 이 종합합산토지라는 거는 나대지 등 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인데 가표 과세 표준 구간별로 0.25%포인트에서 1%포인트 세율을 인상하여 누진도를 강화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별도합산 토지라고 해서 공장이나 상가, 빌딩 부속 토지로서 그 경제 활동에 쓰이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 세율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서 재정개혁 특위에서 권고한 거와 조금 달라진 거는 6억에서 12억까지의 그 가표 구간을 당초 권고하는 0.05% 포인트를 인상하도록 권고했는데 저희는 0.1%포인트를 인상하도록 조금 더 추가로 인상을 했고요. 네.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권고하는 검토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별도합산 토지에 대해서는 그 권고안이 0.2% 인상을 권고하는 내용이 다수안이고 소수안이 현행 유지인데 정부는 그 경제 활동에 쓰이는 토지임을 감안해서 당분간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정 시장 가액도 지금 90%가 상한인 거죠? 100%까지 가지는 않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90%까지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때 2020년도 이후에 상황을 봐서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저는 어디 들어봐도 사실 거래세를 낮추는 안은 지금 들어 보이지 않거든요. 예, 지금 그 거래세는 행정안전부에 소관하는 지방세인데요. 네네.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신혼 부부 등 취약계층의 신규 주택 구입에 대해서 취득세를 50% 감면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은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는 등
거래세 일부 완화 내용을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거래세가 아니라 특정 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거래세를 적으로 좀 인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지금 이 다주택자들이 과연 주택을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 전후, 하기 전과 한 후 어떻게 세금이 달라지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이 올해까지 비과세 되는데요. 네네. 내년부터는 이제 분리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물론 이분들이 유리할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과세 된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비과세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은 3주택 이상자에만 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분리과세할 때에 수입 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를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대해서 차등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은 필요경비 공제를 70% 해주고 미등록할 때는 50%만 해주도록 이렇게 했고요. 네. 이번 추가로 개정한 내용은 분리과세할 때에 또 공제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현재 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미등록 사업자는 이 4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임대 보증금은 3주택 이상자에만 과세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도 소행주택은 아예 주택수에서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 소행주택의 이 범위를 다소 축소를 했습니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비과세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다소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와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세부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하기를 저희가 권유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사실은 세금을 좀 더 걷는 방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봤다면 지금은 이 저소득 지원하는 방안들, 자녀 장려금,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가구에 지원되는 거죠. 네. 이 대상도 확대된다고 했습니다.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내가 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전과 뭐가 달라지는지도 좀 전해주시죠. 예, 현재 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서 연소득 4천만 원 미만인 호벌이, 맞벌이 가구에게 자녀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개정안에 의하면은 현재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분들도 수급을 허용하고 지급액을 1인당 20만 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자녀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5만 가구 정도 혜택이 더 늘어나고요. 네. 총 111만 가구에게 약 9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약 5,600억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네요. 네네. 자, 그리고 자녀 장려금에 앞서서 아마 이게 근로자들한테는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저소득 근로자한테 이 소득을 지원하는 이른바 이제 근로장려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편이 어떻게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이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166만 가구에 한 1조 2천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은 자녀 장려금 같이 소득 재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네.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서 연소득이 일정액 이하에 됩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 호벌이, 맞벌이를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소득 재산 요건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데 현재는 근로장려금이 재산 합계 1억 4천만 원 이하에 되는데요. 네. 앞으로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은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산 기준도 완화된 거죠. 종전에는 1억 4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2억 원 이상으로 좀 범위가 좀 넓어진 거죠. 네. 그리고 그 소득 요건을 보면은 단독 가구의 경우는 현재는 1,300만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2천만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 헛벌이의 경우에는 현재 2,100만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향후에는 3,00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요.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을 3,6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를 했으며 그 최대 지급액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 가구는 현재 최대 지급액이 85만 원인데 앞으로는 150만 원으로 75%를 인상을 했고요. 네. 헛벌이의 경우는 현재 200만 원인데 260만 원으로 인상을 하며 맞벌이의 경우에는 25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근로소득이 많은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을 더 주는 약간 다른 복지제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면서 소득 지원도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대상자가 대폭 확대를 됩니다.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이상 대상이 늘어나고요. 지급액도 현재 1조 2천억에서 3배 이상 늘어난 약 3조 8천억 원이 지급될 예상입니다. 전체 근로가구 4가구 가운데 1가구 정도가 이제 혜택을 보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일자리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이 지금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를 위해서 이 세제 지원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고용정대 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기업들이 고용을 증가할 때 한 명당 현재 연간 최대 1,1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청년의 근무 여건 등이 우수한 청년 친화 기업에 대해서는 한 명당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대 1,6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네. 이때 청년 친화 기업이라는 것은 임금 수준이나 청년 근로자 비중이 높거나 청년의 근무 여건이 우수한 청년 친화 강소기업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정대 세제의 적용 기간도 연장을 하는데요. 네. 현재 대기업은 1년간 공제를 해주는데 이걸 2년으로 늘리고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2년을 3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낙후 지역이라든지 문화 금융 중심지 등 8개 지역 특구 감면 제도를 지역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은 감면 혜택이 더 커지도록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를 했습니다. 현재는 투자 금액과 고용 인원에 따라서 감면 한도를 적용하는데요. 네. 앞으로는 상시 근로자를 1명 추가할 때 경우에 한 명당 종전에 1,000만 원을 해주던 것을 1,50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 청년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면은 2,000만 원까지 그것을 상향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기 지역 내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기 지역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위기 고용 지역은 지금 고용 사정이 현재 악화된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는 9개 시군구, 군산, 거제시 등 9개 시군구에 적용이 됩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요. 예. 한마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워낙 써야 할 곳은 많고요. 재정 수입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재정 건전성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놓고만 본다면 10년 만에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과연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5년간 약 2조 5천억 세수가 감소되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 세법 개정은 통상의 감세와는 다른 성격인데요. 네. 대기업의 법인세 소득세를 낮추는 게 아니고 이번 개편은 세수 감소의 주대한 내용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소득층의 우리 소득 재분배 문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제도를 빼면은 사실상 세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세수 여건이 작년 올해 상당히 좋죠. 좋은 편이고요. 네네. 또 지난해 추진한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로서 판단하기에는 세수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자녀 장려금이나 이제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내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소득 재분배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대폭적인 증가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세입 여건을 다시 보고 그때 가서 다른 세법 개정안을 개편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네. 자, 세법 개정안 한도 끝도 없이 더 들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는데요. 도움 말씀에 기획재정부 김병규 세제실장님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폭염경보 안내 문자가 왔네요. 행정안전부가 오후 3시 11분경입니다. 이 생생경제 시작하자마자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논밭이나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충분한 물 마시기 등 건강에 절대 유의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폭염경보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이틀 연속 지속될 때 발효가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35도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온열 환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출을 삼가 주시고요.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YTN 라디오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 YTN 생생경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격주로 만나는 코너입니다. 나는 소비자다라는 시간인데요. 당초 목요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하루 앞당겨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소비자경제 권지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척 덥죠? 네, 너무 덥습니다. 네, 사실 안녕하지 못합니다. 훅 들어오시네, 그냥. 네. 좀 전에 제가 행정안전부에 이제 폭염경보 안내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제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도 물론 오늘 38.8도. 111년 만에 기록을 네. 갈아치웠다고 하는데 전국이 지금 가마솥이에요. 그러니까요. 대구 같은 곳은 얼마나 더울까요? 정말 맞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럴 네. 때 네. 과연 소비자 경제는 어떤 불만들이 많을까? 이것도 참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실 정말 많은 불만들이 들어오는데 덥다 보니까 에어컨 설치 관련해서 또 많이 들어옵니다. 에어컨 없으면 못 살죠. 그렇죠. 관련 분쟁도 또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이 18,464건이었고요. 피해 구제 신청은 총 664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상담이 만여 건인데 구제가 된 게 600여 건밖에 안 돼요. 네. 3%도 안 되네요. 그렇죠. 피해 구제 신청건을 연도별로 좀 살펴보면요. 2015년에는 127건,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이에요. 그래서 매년 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고요. 네.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 됐지만 추측컨대 정말 역대 최고치가 아닐까 감히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에어컨 만드는 기술은 세계 최고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6%가요. 설치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설치상 과실 문제도 있고 설치상 비용 문제가 또 적지 않습니다. 저희 소비자경제에 직접 들어온 사례는 에어컨 이전 설치 관련 문제였는데요. 이사를 앞둔 그러니까 편의상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가 에어컨을 이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 약 50만 원 정도인 거죠. 이거 새 거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 한 2번 하면 새 거 사는 게 낫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이게 보면 철겁이 7만 5천 원, 배관은 2미터당 받는데 2미터로 예상돼서 13,000원 정도, 그리고 용접비 2만 원, 기본 설치비 16만 원에 에어컨 받침대가 또 있어요.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고요. 질소 세척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선택 사항인데, 네. 질소
청소를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에어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 문제를 보고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있군요. 또 이것도 억지 춘향식으로 또 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줄을 서 있다는 거죠. 네. 워낙 무덥다 보니까 사실 네. 에어컨 기사분들이 가장 바쁜 시기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굉장히 좋은 물건을 사놨는데 설치에서부터 네. 이렇게 절반 이상 불만이 생기게 되면 소비자들은 네. 짜증나죠. 그렇죠. 에어컨 설치 기사의 말도 들어봤더니 요즘에는 정말 더 이렇게 찜통다위가 계속되면서 업계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다. 그리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라는 식으로 더 배짱 영업을 하는 추세다라고 또 본인들도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뭐 어떤 말이 어느 쪽에다 손을 들어주기도 참 어려운데 네. 자, 이런 경우 어떤 제재는 없나요? 네. 에어컨 설치 관련해서는요. 사실 이제 비용 같은 경우는 배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는데요. 네. 이게 뭐 집안도 다르고 설치 위치도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또 어떤 곳은 사다리차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다리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 건물 밖에서 끈을 매서 작업하고 안전장구도 없이 이제 목숨 걸고 또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용을 정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네. 소비자원 관계자도 가격은 사실 시장 자율이라 제재할 수 없다. 다만 가격을 소비자가 잘 인지할 수 있게끔 얼마나 잘 표시했는가가 중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차피 뭐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 자율이잖아요. 사업자의 자율인데 그 가격에 대한 표시가 소비자들이 알게끔 잘 판단을 했는지 잘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표시를 안 하고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가만 돋보이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보니까 설치비라든지 이런 게 지나치게 비싸서 뭐 대리점이나 백화점에서 구매한 것보다 사실은 더 비싸게 총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입을 해놓고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네, 사실 이 에어컨 설치 기사들은 한철 장사잖아요. 맞습니다. 네, 요즘에 뭐 안전 문제도 끊임없이 불거지던데요. 보통 이저 구조를 보면 대기업들이 도급을 주고 또 거기서 또 도급을 주는 그런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함께 고쳐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계 최고의 가전기술을 갖고 있지만 설치와 그리고 이제 이송하면서의 이제 이전 철거 문제. 네. 이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이 소지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제 어떤 사례인가요? 네. 더우니까 물을 참 많이 마시게 돼요. 저는 물 먹는 하마예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물 많이 드세요? 저는 그냥 생수를 자주 마셔요. 생수를? 네. 저는 사실 정수기 물 많이 마시거든요. 네, 정수기 혹시 렌탈해서 쓰시나요? 집에는 쓰죠.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생수를 사 먹기에는 네. 너무 굉장히 그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 그렇죠. 네. 비싸고 또. 비싸기도 네. 하고요. 유료 렌탈 서비스와 관련한 불만 사례도 적잖게 들어옵니다. 이제 일례로 저희 쪽에 들어온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제보자의 얘기인데요. 두 아이를 키우시는 분입니다. 이제 깨끗하다고 광고를 하는 것을 보고 연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특히 작은 아이가 아토피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연수기를 설치한 거죠. 그런데 하루는 우연히 물탱크 안을 본 거예요. 그런데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한 거죠. 네, 제보자는 이미 39개월간 해당 제품을 사용했다. 나는 그동안 더러운 물을 사용한 것만도 분이 나는데 해당 업체는 이제 사용할 마음이 없다고 했는데도 환불이나 계약 해지는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면서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이게 최초 계약 연탈 기간이 39개월이면 3년이 넘는 건데? 네. 처음에 최초 계약이 어떻게 돼 있던 거예요? 최초 계약은 3년 이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3년이 지났는데도 해지가 안 돼요? 이 경우는 이제 계약이 다 안 찼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고 했던 거죠. 네. 또 다른 제보자도 코디가 점검 나왔다가 물이 나오지 않아서 처음으로 앞에 덮개를 열었는데 네. 이물질이 가득한 모습에 이제 기절초풍을 한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5년간 렌탈을 하다가 멤버십으로 가입해서 10년 가까이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경우였는데요. 도대체 나는 이물질을 언제부터 마신가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또 우라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업체가 그러면 이제 직수형 정수기를 좀 교체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바꿨는데 또 그것도 한 달도 안 돼서 정수기 바닥
으로 물이 이제 줄줄 새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제 분쟁으로 번진 사건이었는데요. 소비자원에서도 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가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에 남은 렌탈료까지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렌탈 시장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네. 이미 물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비싼 가구부터 시작을 해서 침대 그리고 이제 안마 의자 같은 고가 제품들이 렌탈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비자 접수된 불만 사례가 연도별 어떤 통계도 있나요? 네, 연도별로도 있는데요. 일단은 소비자원에 따르면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에 555건이었어요. 그래서 2013년 5년 전보다 167건. 3배 이상 늘었네요. 네. 그러니까 2014년도에 176건이었고 그래서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고요. 네. 자, 그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 사실 정수기나 연수기를 보면 요즘 어린 자녀가 있거나 그러면 대부분 구비해 놓거든요. 그 기능도 너무 많고요. 또 이렇게 경쟁이 심해서 이제 사실 홈쇼핑에 틀만 하면 나와요. 그럼 맞아요. 네. 트는데 여러 가지 뭐 목적도 다양하고 다 좋다고 하는데 정말 이 다양성에서 이 선택 기준도 참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또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정수기 시장 규모가 650만 대로 측정이 돼요. 네, 금액으로도 이미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실 마케팅 경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그만큼 이제 고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더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 렌탈은 사실 중소업체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대기업까지 진출 이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가 좀 있나요? 극소수라도? 네.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서 환급이나 배상, 계약 해지 등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이 약 64% 정도예요. 그러니까 10건 중 한 4건 정도는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뭐 정수기 때문에 가족 중 누군가 병치레를 앓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도 사실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소비자들이 전부 입증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시민 모임 관계자는 정수기나 연수기를 설치할 때 계약 단계부터 관리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계약서, 렌탈 기간, 렌탈료, 종료 후에는 정수기가 어떻게 되는지 소유권 이전도 되거든요. 렌탈 기간을 뭐 장기간 약정하는 기간을 일정 약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소비자님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등록비라든가 설치비, 중도 해지 시엔 위약금을 얼마만 내야 되는지 또 설치하실 때 누수 부분이 있는지 소비자들 좀 꼼꼼히 보셔야 되고 코디가 왔을 때 그냥 맡겨두실 게 아니고 뭘 점검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거나. 네. 또 살펴보면요. 정수기 관리 제도나 검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하게 제기가 돼 왔는데요. 사실 정수기 인정은 환경부에서 품질 검사 기관으로 인가한 정수기 공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단체가 사업제 단체예요. 그래서 그동안 말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업자 단체라는 게 민간 기업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사업자들로 이루어진 단체.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대변하기는 좀 힘들다. 이거 좀 공정한 정수기 관리 제도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이뤄왔는데요. 환경부가 최근에 공정한 경쟁 평가를 거쳐서 품질 검사 기관을 지정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자 단체가 아닌 기관, 그러니까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맡을 정수기 품질 검사는 내년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또 함께 우리 소비자들이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두 눈 똑똑히 지켜보지 않으면 이것도 또 이제 유야무야 될 수 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사례는요? 다음 사례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들으신 사례일 텐데요. 아침마다 환자들이 줄을 서는 곳입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압구정동에 있는 투명치과 사례. 투명치과라는 게 뭐예요? 네, 그 투명 교정기로 이제 많이 마케팅을 펼쳐서 했던 치과의 얘기인데요. 일단은 제가 6월에도 한번 방문을 해봤었고 어제도 방문해서 상황을 좀 지켜봤습니다. 현장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기요, 얘기 중에 원래 전화 받으러 가고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이 이렇게 지내는 거지?
지금 연락이 안 닿아서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러 왔는데 지금 기다리시라고. 그만하면 망한 거예요. 지금 소비자분이 환자분이 화가 많이 나셨죠. 이렇게 찾아와서 병원에 직접 찾아와서 이제 문의를 해야 하는 경우인 건데요. 전화 통화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먹통이라서 피해자들은 카톡방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피해자들이 사실 전국 단위로 흩어져 있는 데다가 수험생이나 군인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처럼 이제 사실 이제 치아 교정이나 이쪽에 이제 문외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전말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문제의 치과는 SNS에서 맞춤형 마케팅으로 매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교정을 하면 사실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명 교정이라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서 거기다 이제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죠. 그래서 수만 명의 환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 초부터 부실 진료를 주장하면서 환불을 요청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이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오복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잘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치명적이고 이제 이 건강에도 굉장히 치명타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이빨 하나 못 끊는다고 이제 하소연하는 피해자의 어떤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면발 하나 못 끊는다. 네, 그렇게 이제 피해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하소연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치과교정학회가 최근에 그 이벤트성 치과에서 일을 계속하는 경우 학회 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런 공지를 또 회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의료진이 그 바람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 공백 상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환자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치과 환자들이 늘상 가면 한두 시간씩 기다리는 일은 다반사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5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투명 교정을 한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보철 또는 클리피시라고 하는 자가 보철을 한 경우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다 이제 피해자가 된 셈인 거죠. 근데 또 문제는 병원 측이 직접 어떤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병원 측에 전화하면 또 전화도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해자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이벤트로 사진을 찍으면 되게 할인을 많이 해주겠다. 할인해주는 대신 그날 바로 결제를 해야 된다. 완납이 돼야 된다. 왠지 이빨이 점점 원래 오른쪽에 맞물려 있던 게 이제는 점점 왼쪽이랑 맞물리게 되면서 양쪽에 이제 이빨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귀는 살짝씩 이제 흔들리게 되고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연락도 안 해주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진료하는 네, 앞니를 뺐어요. 붙여야지 얘들이 안 흔들리는데 이럴 수는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못 먹어요. 뛰어가지고 어금니로 깨거든요. 검색을 하다가 구정교합이랑 암면비대증 2개를 다 해준다라는 공지가 뜬다. 광고가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내원하시라고 가서 봤는데 저희는 암면 그건 안 한다고 그냥 구정교합만 해준다. 나 광고 보고 왔는데 잘못 본 거라고. 현재 이 본관에 이제 별관까지 있는 병원인데요. 현재 별관에서만 진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별관 지하 1층에서는 투명 교정 관련해서만 의료진은 없고요. 치위생사만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층에서는 나머지 진료를 지금 하고 있었고요. 사실 신용카드 할부 항병권을 신청하겠다는 소비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걸 하려면 병원이 폐업을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더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하소연들이 터져 나왔지만 고객 응대를 해줄 만한 직원이 병원에 없다는 겁니다. 와, 이게 지금 싸게 해주겠다라고 SNS를 통해서 사람만 모집해놓고 이게 사실 교정이라는 의료의 특징상 보통 적게는 1, 2년, 길게는 3, 4년에 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카드 결제 안 된다? 그리고 막 기다리게 하고 이런 피해자가 나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점검 대상 아니에요? 고발 대상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미 그래서 강남경찰서를 통해서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병원 원장의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제가 입수를 해서 계속 수차례 연락을 취해보고 있지만 항상 연락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환자들에게 타 병원으로 인계해주겠다는 문자를 또 이제 환자들한테 보내면서 논란이 또 빚어졌는데요. 어제 이제 제가 찾아가서 그 치과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계를 해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지만 속 시원한 대답은 역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원하는 사람들은 어느 병원으로 그러면 연계가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계약한 한 군데? 모르겠어요. 근처에도 있었고 네트워크 치과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요? 왜냐면 이게 환자분들이 너무 유별났거든요. 그럼 어떻게 여기는 문을 닫나요? 아니 여기서 그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그대로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네.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기존에 유명하다고 한 데서 돈을 다 지불해서 부작용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타 병원으로 연결해 준다?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텐데 이거 누가 물어요? 데스크 직원 말로는 추가 비용은 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다른 병원들은 다 월비가 있다. 그건 환자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다 선입금으로 완납을 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사실 이 연계라도 좀 해주면 저는 오히려 다행일 것 같은데 네네. 이것조차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투명치과 그 투명 교정과 관련해서는 노비젤 플러스라는 기기로 바꿀 것을 현재 소비자들에게 권유하면서 동의서를 받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1회 내원만으로 전체적인 치료 계획 산출이 가능하니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에게 편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기로 바꿔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참, 이미 뭐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병원에서 네. 권한다고 해서 믿을 환자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드는데요. 또 관련해서 사실 한 또 언론사에서 식약처 인증받은 교정기라고 하는데 인체 테스트도 없었다라는 뭐 제목의 보도가 또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식약처가 별도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허가를 해줬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런데 투명 교정기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식약처에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날 복지부하고 저희 측하고 같이 일단 합동 단속에 나갔는데 점검에 나갔었는데 일단은 뭐 무가 의료기기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 그 관련 제품을 일단 수거해서 검사 중에 있고요. 최대한 빨리 한 8월 말쯤 돼야지 결과 안 나오겠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지금 폐업도 안 되는 상황이죠. 네. 재료된 진료도 안 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소개시켜준다고 하는데 거기도 답답하고 네. 새로도 비용이 추가가 되고 이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 어제까지도 사실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부터 진료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늘 정오쯤에 확인한 바로는 투명치과에 남아있던 의료진들이 공고문을 냈는데요. 그 내용에는 지금 부족한 인력으로는 더 이상 진료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인력 문제가 해결돼야만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병원 측에 전달을 했고 8월 1일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미리 선금으로 받아놓은 돈은 어디 가서 청구를 해야 되죠? 이걸 이럴 경우에? 네. 이제 현재 선납했지만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한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가 됐습니다. 네. 소비자원을 통해서 14일까지 추가로 집단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여기는 이제 진료상 과실했다는 손해배상은 제외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료상 과실 같은 경우는 개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집단 소송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제외가 됐지만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도 하고 개개인으로도 다 걸어서 이 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렇게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사실은 선입금을 받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진료를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네. 이 돈을 돌려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 이 지금 폐업한 직원들, 이 사장들, 이 임원진들이 이 돈을 그대로 놔두겠어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더 걱정인 게 네. 사실 빨리 이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 이빨이라는 것들이 또 이제 교정하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또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맞습니다. 이빨이 더 틀어질 수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답답한 소식이기도 하고 정말 알아야 될 소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굉장히 홍보를 하고 네. 저렴하다라고 하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볼 소지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비자 피해를 당했는데도 소비자가 이걸 입증하라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법안 같은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소비자경제 권지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 뒷자리 5793 쓰시는 분이 이인철 기자님 이 기회에 고정 갑시다. 화이팅! 개별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922번 쓰시는 분이 앞서 이제 2018년 세제 법안 보면서 자녀 장려금이나 근로장려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면 지역 상권도 살고 내수 회복에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조언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퀴즈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주인 없을 때 많이 풀려고 했는데 내일 오늘분까지 2배로 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YTN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함께하고요.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갈아치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